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학개론에 우리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부동산 학개론을 고득점 맞는데 유리한가, 그에 관련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이 어느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먼저 이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동산 학개론은 이 부동산에 대한 총론이죠. 총론. 자, 부동산 학에 대한 총론입니다. 기초 이론을 의미하는데 이 총론에서 우리가 평균 3문제 내외가 출제되고 있죠. 자, 3문제 내외가 출제되는데 최근에 계속 3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20회 시험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계속 3문제 내외가 출제되는 범위인데, 그럼 출제를 하게 되면은 총론에 대해서는 3문제 출제하는 범위는 뭐냐? 당연히 부동산을 배우는 학문이죠. 부동산이 무엇인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은 당연히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무엇인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개념이 또 우선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땅이 토지인데 이 토지가 실제 거래가 될 때 어떤 용어로 사용되면서 거래가 되느냐, 이 토지의 실무상의 각종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 토지에 있어서의 용어라든지 토지 용어, 또 우리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분류중, 공간 정보에 있어서의 구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우리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라든지 지목의 종류 정도 우리가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의 분류 중에서 가끔 또 주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 토지가 가지는 이 특성에 대해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3문제가 이 범위에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총론은 우리가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까 잘 여기는 다 맞추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부동산 경제론이죠. 이 강론으로 가면은 이 경제론이 나오는데, 이 경제론이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제론을 보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이 수요와 이 생산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에 관련해서 우리가 두 문제, 공급의 한 문제, 가격 결정에서 우선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탄력성에서 나오는데, 이 탄력성에 관련해서는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계산 문제. 자, 27회는 두 문제가 출제됐지만 보통 24회도 두 문제, 보통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보면 되겠고, 우선 탄력성이라든지 또 우리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인데 특히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공급은 당연히 또 우리가 출제되는 부분은 또 공급 양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인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경기 변동, 이 경기 변동과 이 거미집 이론이 나오는데 27회 시험은 또 거미집 이론이 출제를 했었죠.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에서 우리가 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범위죠.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 5문제가 평균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탄력성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산 문제 쉽게 풀 수 있고요. 어려운 유형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학습 전략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 자,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죠. 자, 이 부동산 시장, 우리가 공간, 우리 구조, 이론과 관련해서 우선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 효율적 시장과 이 정보 이론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또 한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회에서는 시장의 특성에서, 그리고 27회에서는 효율적 시장에서 출제를 했는데, 또 우리 그 사회는 또 섞어서 25회 시험 같은 경우는 또 요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기도 하고, 또 계산 문제도 또 25회 시험에 한번 효율적 시장 정보가치 계산 문제 출제되어지기도 했죠.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입지 이론에서는 당연히 우리 상권 분석 모형에서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매년 또 한 문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모형. 가끔 또 배버의 이론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지 개수 지역 경제 기반 이론에 있어서, 자, 배버에 있어서의 공업 입지 이론이라든지 입지 개수 묶어서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가끔씩 한 문제가 또 출제하죠. 27회 시험에 또 입지계수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난이도 상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한 문제가 또 관련해서 출제하고, 도시, 최근에 보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든지 이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쪽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한 문제 출제를 해서요. 평균 4문제 내외가 나옵니다. 4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5문제 출제할 수 있는데, 이 계산 문제는 특히 요즘에 이 상권 분석 모형이나 입지 계수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관련해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요. 상권 분석 모형, 여기 좀 어려워하고요. 또 입지 계수 계산하는 문제 좀 어려워하고, 또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또 학자들의 견해가 또 많이 나오는데, 그 외국인 학자들의 이름, 요 견해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론이죠. 정책 이론은 또 매년 4문제 또 내외가 출제를 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별 어려운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추셔야 될 부분인데, 이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 정부에 있어서의 당연히 시장 개입의 이유가 뭐냐, 이유,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자,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우리가 방법이 또 어떤 형태에 있느냐 출제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 토지 정책 수단, 정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토지 정책 수단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토지은행 제도라든지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지역지구제 뭐 많죠. 자, 관련돼서 또 한 문제 출제하고, 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요. 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또 출제되죠. 가끔 또 분양가 상한제, 27회 시험엔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출제를 했는데, 평균 우리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를 했는데, 이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죠. 평균 우리가 4문제 내외가 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투자 이론이죠. 자, 투자 이론은 7문제 내에서 8문제 내외가 출제되고요. 이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투자 이론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 이론 중에서 우선 투자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선은 타인 자본,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또 우선 한 문제가 또 출제를 하죠.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두셔야 되겠고, 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위험 수익의 관계, 또 위험의 측정, 수익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이론, 이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이론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하고요. 또 화폐 시간적 가치,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죠. 현재의 1억 원과 미래의 1억 원을 비교하면 현재 1억 원이 더 크죠. 왜냐? 미래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1억 원보다 작습니다. 그러한 화폐 시간 가치에 관련된 개념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현금 수지의 측정, 부동산 이 취득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관 운영하고 이 처분을 하는데 특히 이 운영 시에 운영에 따른 현금 우리가 흐름에 있어서의 이 계산과 관련해서 특히 시험 문제 또 우리가 한 문제 또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현금 수지 계산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자,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또 어림세법, 이 비율 재무 비율 우리가 관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또 이 단원에서 계산 문제가 또 자주 나오죠.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계산 문제가 또 투자 분석 기법에서 매년 두세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쪽 파트가 좀 어렵고요. 또 관련해서 화폐 시간 가치가 또 많이 또 수식이 나오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현금 수지 계산도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수식이 많이 나오죠. 수식 공부에 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단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 이론도 4, 5문제인데 그래서 이 투자 이론과 금융 이론을 합쳐서 우리는 30% 12문제가 출제되는데 또 금융 이론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 고정 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 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한가 이 관련된 대출 관련해서 금리 용어 출제하고요. 또 대출 받으면 돈을 갚을 때 원금이자 갚을 때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저당 상환 방법 또는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를 하고요. 또 우리 저당의 유동화 관련해서 주택 저당 증권의 종류에 관련해서 또 출제하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공급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라든지 이런 데서 또 출제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나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우리 고령화 사회의 노년계층의 노후생활자금을 우리 지원할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한 문제씩 또 출제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는 별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해 두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융이론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투자 금융이론이 우리가 경영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고 수식이 많아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이 개발 이용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이 개발 이론에서 개발에 따르는 위험 나오죠. 예? 이 민간 우리가 개발에 있어서의 방식이라든지 민간 개발 방식이라든지 또 개발에 따르는 위험과 타당성 우리가 분석이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용어 그리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뭐 정비 사업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서는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라든지 또 관리 우리가 우리 내용에 따르는 복합 개념에 따른 부동산 관리, 또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 출제를 또 많이 하죠. 그리고 임대차 활동이 나오고 건물에 있어서의 내용 연수도 가끔 출제를 하는 단원이 관리론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이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전략이 나오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에 관련해서 개발론에서 2문제, 관리론 1문제, 마케팅에서 1문제 해서 우리가 평균 4문제 내외가 또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데 상당히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우리가 거의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15% 출제되는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의 최근에는요, 문제가 6문제 중에서 한 4문제는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의 분류가 뭐냐. 이 감정평가의 분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라든지 제7조에 관련된 사항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자, 평가의 분류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 이론이죠. 자, 가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가치 형성 원리에 관련해서 우리는 가끔 시험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또 하죠. 자,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27회 시험에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출제했고 그리고 26회 시험에는 가치의 원칙이 또 출제했고 25회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 분류하는 비교하는 문제 출제했었죠.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출제를 또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를 또 자주 하고요. 비교하는 문제죠. 비교하는 문제. 자, 그리고 평가의 3방식이 나오죠. 자, 평가의 3방식에서 또 출제를 하는데 이 3방식 중에서도 우리가 원가 방식이 나오죠.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기본적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한 문제 정도, 비교 방식의 한 문제, 수익 방식의 한 문제 정도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하죠. 그래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출제되기도 하고 뭐 출제되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 물건별 우리가 평가, 물건별 평가에서도 가끔 우리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 매년 출제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출제 원래 또 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6문제 정도가 이쪽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출제 이 부동산 학교는 점 범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이 부동산 학은 범위가 우선 광범위예요. 자, 부동산을 연구하는 이 학문인데 이 학문은 우선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범위가 먼저 넓어요. 근데 이 넓은 범위인데 이 부동산학과에 거의 3년에 걸쳐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2개월에 배우지 않습니까? 학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넓은 범위를 좁힐 거냐. 이 추상화된 학문, 이렇게 어려운 학문의 광범위한 부분을 어떻게 시험 범위에 맞춰서 좁혀서 공부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전략하고 부동산학개론을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을 해서 그걸 집중을 해야 돼. 선택 집중을 통해서 부동산학개론에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본인에게 자신 있는 부분은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 있는 부분은 선택해서 집중 공략하는 부분이 고득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범위가 넓고요. 너무 추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학개론 관련 용어에 관련된 지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 많거든요. 경제, 투자, 금융 가면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또 부동산학개론을 쉽게 우리가 접하면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는 우리가 8문제 내외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문제 내외 중에서 우리가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죠. 우리 출제를 보면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이도. 그러면 난이도 상중에 이 8문제 중에 우리가 보통 6문제 정도는
6문제 정도는 난이도 상으로 출제를 하죠. 나머지가 뭐 2문제가 일로 출제하는데 그럼 6문제는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많아요.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쉬운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60점만 넘으면 평균 1차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이런 계산 문제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계산 문제는 요 선택 집중해서 여기서 잘 맞추면 계산 문제는 풀지 않고도 4-5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산 문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 듣다 보면요.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계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푸는지 그런 요령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계산 문제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합니다.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부동산 학개론이 40문제입니다. 이 40문제면은 몇 점이냐? 100점인데 이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려면요. 너무 어떻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학개론은 몇 점만 맞으면 돼?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고 100점을 맞으면 안 되고 80점만 맞으면 되는 공부입니다. 왜? 80점에다가 뭐를 민법 최소 과락을 면해서 민법을 40점 맞아도 평균 60점이 돼서요. 합격이 돼. 60점이 돼서 합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할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은 뭐가 돼?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80점이 만점이다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학개론 이 80점이 만점이다. 80점이 만점. 그러니까 계산 문제 6문제 포기하더라도 6문제 15점 포기를 하더라도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왜? 100점에서 15점 빼도 85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40점에다가 개론 80점 맞으면 60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라 생각해서 공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쉬운 파트 특히 어느 파트 우리가 이 하 파트를 많이 맞춰야죠. 우리가 난이도 상위 게 20%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가 또 몇 프로 출제해요? 우리가 하가 보통 우리가 30% 출제하고 중이 50% 출제하는데 요 내용만 중과 하만 잘 공부해도 80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8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쉬운 파트는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공부하고 어려운 파트, 난이도가 높은 이 파트는 우리가 포기하셔도 된다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선택해서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은 특히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시험치기까지는 보통 4-5번 교재를 보게 됩니다. 특히 어느 선택한 집중적인 그 분야 있죠. 그 부분을 한 4-5번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 푸는 응용, 모의고사 응용 능력을 키우면은 부동산 학개론 여러분이 쉽게 다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 80점이니까 뭐 90점, 100점 맞아도 좋은데 80점만 맞아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유 있게 다 이제 공부를 전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 집중해서 우리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실력에 맞게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민법과 더불어서 1차는 쉽게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출제 경향을 더 잘 알고 출제 요원도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